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시즌2.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브 코딩 기술 이해하기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AI 주요 기술 동향을 시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2026년 대학 수능 시험 성적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12년 동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의 능력 시험,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충남대 아이소프트 연구실에서 이런 2026년 대학 수능 시험을 가지고 언어 모델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결과를 올렸는데요. 여기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GPT-5 코덱스 모델이 수능 만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5 모델은 97.8, 그 다음에 그록이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수능을 잘 보는 AI라고 딱 하면은 GPT하고 XAI의 그록이 수능을 굉장히 잘 봅니다. 상위권이 대부분 이제 GPT, 그 다음에 그록, 그 다음에 6위, 93.5의 제미나이 2.5%가 보이고요. 7위도 역시 GPT-5 나노 버전에서 GPT 계열이 수능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QN이라든지 기타 여러 모델들은 이제 하위권에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만 봐도 벤치마킹 성능상으로 좀 오버피팅 돼 있던 그런 언어 모델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수능 시험 문제풀이 하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AI 모델이 추론형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 작년 9월 달에 처음 등장했던 오원 프리비 모델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는 이런 이벤트들이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제는 수능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문제풀이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공통 영역, 국어 공통 영역,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풀이 시간까지 해서 면밀하게 이제 제어를 하는데요. AI 기술이 추론형 AI가 탄생한 지 1년 좀 1년하고 두세 달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특히 요즘에 나오는 GPT-5 코덱스, 이 코덱스는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고성능 모델인데요. 코덱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출시된 GPT 5.1, 뭐 이런 최신의 언어 모델들은 인간 수준의 최고 수준의 이런 수능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에 뭐 그록이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중국의 QM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위권의 성능을 갖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GPT-5 코덱스에서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27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서는 이런 실제 문제풀이의 성능보다는 과연 얼마나 많은 범용 모델들이 또 대학 수능 시험을 만점을 맞을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콜센터 AI가 사실 요즘에 AI 도입할 때 가장 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요. 여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걸어놨는데 지금 이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콜센터의 그 데모를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재생이 될 건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uyez sur 1 pour le français. Appuyez sur 2 pour l'anglais. Pour l'espagnol, appuyez sur 3. Pour le 지금 이 chinois, 영상 appuyez sur 데모는 4. 프랑스어로 콜센터 하는 데모 Bonjour. 영상인데요. 일반 Continue à remplir le 번역이라든지 dossier dont 번역을 on 했을 avait parlé. 때 상대방이 콜센터 직원인지 아닌지가 그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끈하게 이렇게 데모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콜센터 관련돼서는 여기에 이제 기토브에 관련된 소스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관련된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콜센터를 구축한 거에 대한 데모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이 콜센터 데모를 보시면 이런 AI를 이용한 이 콜센터에 관련된 좀 고급 기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콜센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향상된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 경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GPT 최신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텔리전스와 데이터를 관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맞춤이라든지 관리, 확장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런 리소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이 프랑스 데모 내용이고요. 이 데모에서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봇이 대답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봇은 대화 클레임이 한리목록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 고도의 그 노하우가 있는 기술인데 이제는 이런 기술들이 AI 모델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평범한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통화 후 사용자 보고서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키텍처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고수준 아키텍처와 실제 이런 구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 구현돼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기 전에 개념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프로브 오브 컨셉이라고. 이런 프로브 오브 컨셉 수준에서 이런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나 이 기능적인 검토를 할 때 지금 보시는 이런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이번 주에 이제 이런 프롬프트 가이드와 새로운 그 AI를 활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프롬프트 가이드를 한번 보면은요, 이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프롬프트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엔스로픽 블로그 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요. LLM을 가지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국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한다, 모호함 없이 맥락과 동기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인 거라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요. 요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뒤쪽에 가면 실제로 이제 AI를 가지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구축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쓰는 자연어보다는 이 AI들 모듈들끼리 통신을 위해서 제이슨이라든지 XML 같은 구조화된 형식의 출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구조화된 출력들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로드에서는 이런 구조화된 출력을 아웃풋 파서로 명확히 지원하는 기능을 이번 주에 또 출시했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생각의 사슬을 촉발한다. 그래서 COT라고 불리는 단계별 추론을 요구해서 AI한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고급 모델들이 있습니다. 고급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CO2를 호출하지만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고급 모델을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토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번 모델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의 사슬을 촉발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침이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좀 딥하게 쓰다 보면 그 안에 출력 형식 제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AI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출력할지를 서식 형태로 지정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이전 프롬프트를 넘기고 이런 것들을 그 심리스하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런 프롬프트 체이닝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좀 더 복잡한 그 AI 에이전트 개발하다 보면 프롬프트의 대부분이 이제 XML 형태의 태그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뭐 합치거나 뭐 이런 그 맥락을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두가 됐던 것 중 하나가 11월 14일 날 올라온 이런 그 엔스로피기의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AI가 이제는 이 해킹에 활용된다라는 거죠. 자기네가 찾아낸 거죠. 아, 우리 엔스로픽 API를 쓰는 걸 패턴을 봤더니 아, 얘네가 해킹하는데 우리 거 쓴 것 같아. 그래서 중국 해커들이 엔스로픽 API를 갖다가 클로드 모델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한 것 같아. 그거에 관련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4페이지짜리. 그래서 이거 사례는 이 엔스로픽에서 추측하는 거는 세계 최초로 AI를 이용해서 사이버 해킹을 시도한 것 같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뭐 MCP 서버 같은 걸 이용해서 뭐 해킹을 시도하게 한다거나 기존 해킹은 사람이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AI를 활용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킹을 어떻게 시도했고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AI가 해킹도 하고 AI가 또 해킹을 막기도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 블로그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그 새로운 영역들, 뭐 해킹하는 이 영역도 새로운 영역 중에 하나죠. 이런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AI가 창과 방패로 활용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AI 기술들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GPT 5.1이 출시됐습니다. GPT 5.1 출시에 관련된 프롬프트 가이드북이 이렇게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GPT 5.1을 잘 쓰기 위한 프롬프트 가이드북이 이 링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 5.1이 이제 그 11월 13일 날 이렇게 공개되면서 이 GPT 5.1에 맞는 이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GPT 5.1은 기존의 5점대 버전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GPT 5.0하고 GPT 5.1의 차이는 이 모드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GPT 5는 단일 응답인데 이 GPT 5.1은 자체 언어 모델 자체에서 듀얼 모델, 즉 이게 간단한 질문은 그냥 인퍼런스를 즉답하는 모델,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거는 싱킹하는 모델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기존의 GPT-5에서는 요 앞에 요게 간단한 건지 복잡한 건지를 이 구분하는 이런 기능이 앞에 라우터 형태로 들어가서 요 기능을 구현했다면 GPT 5.1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아예 모델 자체에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능력이 GPT-5 같은 경우에는 강함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GPT 5.1은 요 추론 능력 모드 자체가 강함에서 더 지능적이라든지 시간을 더 늘리는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5가 그냥 딱딱한 자연어 처리라면 그냥 표준말로 해서 감정이 안 섞인 이런 자연어 처리 형태로 답변을 했다면 GPT 5.1은 감정적인 온기라든지 논리적 연결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사람스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 페르소나도 GPT-5는 기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분에 관련된 페르소나 형태로 돼 있다면 GPT 5.1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형태의 페르소나의 어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도 기술 중심, 즉 엔지니어, 공대생처럼 답변하는 게 이제 기본 세팅이라면 GPT 5.1은 이 문과생처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튜닝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 버전이 GPT-5하고 GPT-5.1에서 0.1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모델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이 언어 모델 안에 튜닝, 설정에 관련된 거, 이런 듀얼 모드라든지 페르소나 설정이라든지 그 실제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마이너한 패치를 가해서 좀 더 사람한테 친숙한 형태의
모델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AI 마사지 로봇과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이제 로봇 영상을 두 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요 기술 발전에서 요즘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로봇 관련된 이슈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사람 손보다 더 섬세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AI 로봇이 직접 해주는 마사지 들어보셨나요? 미국 에이스케이프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마사지 로봇입니다. 몸을 3D로 스캔하고 근육 긴장 부위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무려 10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딱 내 몸 맞춤 마사지를 설계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로봇이 사람 손의 감촉까지 똑같이 재현한다는 겁니다. 7개의 터치면이 각각 다른 압력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온도는 35도, 실제 사람 손의 체온 수준, 마사지 중에 압력, 부위, 음악까지 실시간 조절 가능하고 심지어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AI가 학습해 다음번엔 알아서 세팅해둡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선 이미 이 로봇 마사지가 열풍이라는데 점심시간 30분 꿀 마사지 받고 복귀 각입니다. 네, 이런 그 실제 사람의 마사지를 받는 거하고 매우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하다못해 사람이 손으로 마사지 해주잖아요. 손의 온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AI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 로봇일까요? 사람일까요? 중국의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자 이건 배우가 연기한 거 아니냐는 주장 논란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직접 무대 위에서 옷을 벗겼는데 내부에는 모터와 센서, 배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기존보다 가볍고 안정적이라 작동 시간은 길고 무게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연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는데 바로 중국이 인간형 로봇의 표준을 직접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죠. 샤오펑은 내년 말 양산 계획을 밝히며 이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다 혹은 너무 무섭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네,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미 상용화가 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마사지 로봇이고요. 이 마사지 로봇은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감성을 최대한 유지하게 따라하는 거고요. 이쪽에 샤오퐁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걷는 걸음걸이 자체가 우리 그 모델들 있잖아요. 모델들 걷는 거랑 거의 똑같이 그리고 그 안에 미세한 조정을 위해서 근육을 제어하는 섬유까지 이렇게 근육 섬유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사람하고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뭐 여기 샤오퐁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 양산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AI 마사지 로봇은 이미 뉴욕에서 그 시판이 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피지컬 환경에 사람이 느꼈던 다양한 경험으로 연결되는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런 AI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이제 주 사람 최근 손보다 주목받았던 이런 기술들이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바이브 코딩 기술 이야기인데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 회사가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클로드 코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의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는 언어 모델 중에서도 특히 코딩을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생긴 계기가 바로 이 클로드 소넷 3.7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출시된 2월 25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25년 2월 25일 날 클로드 3.7 소넷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이 3.7이 갑자기 기존 다른 모델하고 다르게 코딩을 굉장히 잘하게 된 거죠. 근데 2월 25일 날 접한 이 클로드 3.7은 기본적으로 1년차 개발자 정도의 개발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복잡한 거는 잘 못하고요. 하나의 명령어, 예를 들어서 그 테트리스 코드 만들어줘. 그러면 실수 안 하고 한 방에 이런 테트리스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보여줬죠. 그러다가 이 3.7이 이제는 석 달 후에, 석 달이 채 안 되죠. 석 달하고 3일이 부족하네요. 석 달 후에 클로드 소넷 4.0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도 바이브 코딩, 저희 회사 개발 조직도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차 개발자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1년차 주니어 개발자가 사실 회사에 없어도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5월 22일 날 출시된 클로드 소넷 4.0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2, 3년 차 이상의 개발자 역량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이 개발 툴 환경에서 서브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브 에이전트가 뭐냐면 제가 클로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클로드 코드 화면인데요. 클로드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네, 여기 보시면 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로드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클로드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클로드 코드입니다. 클로드 코드인데요. 이 클로드에 이 4.0이 들어가면서 서브 에이전트라는 그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테스트해, 너는 지금부터 기획해, 너는 지금부터 코딩해, 너는 지금부터 리페토링해, 너는 지금 세계 최고의 아키텍처야. 그래서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너는 세계 최고의 그 테스터야. 이런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치 개발팀처럼 이런 AI 도구를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25년 6월 달부터 서브 에이전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난 4, 5개월 사이에 이 서브 에이전트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개발 방법론들을 하는 사이에 다시 여기 보시면 6월 22일, 7월 22일, 8월 22일, 9월 22일에서 넉 달 만에 클로드가 4.5로 또 한 번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석 달, 3개월, 그 다음에 4개월 걸려서 7개월 사이에 4.5까지 올라갔는데요. 4.5가 되니까 이제는 개발 3, 4년 차 이상의 개발자 역량을 가졌고 이 서브 에이전트, 즉 서브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팀처럼 이렇게 개발자를 구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처럼 개발자를 구성해서 하나의 팀을 굴리는 것 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팀을 하나 조합하고 여기에다가 기획부터 개발, 그 다음에 테스터, 배포나 기타 등등 기터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해서 현재 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현재 프로젝트 세부 내역 알기 쉽게 설명해줘. 바이브 코딩은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미 그 개발의 메타 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코드 자체에 하나하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코드 하나하나 하는 거는 이미 소네 3.7에서 1년차 개발자지만 지금은 4, 5년차 개발자로 3, 4년차 개발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보다 이미 이 AI 도구가 더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AI가 개발한 코드는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클로드가 작성한 코드,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짠 코드는 내가 제대로 이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이렇게 같이 봐주면 그 에러를 더 빨리 잡아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클로드 코드가 작성한 코드를 교차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 코덱스로 교차 검증한다거나 제미나이 그 2.5 프로 모델로 교차 검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하면 이 코드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치 제가 그 저희 회사의 개발자한테 현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알기 쉽게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현재 소스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소스 코드를 순식간에 이렇게 분석해서 프론트는 어떻고요, 백엔드는 어떻고요, 테스트는 현재 어떻고요, 전체적인 프로젝트 개요는 어떻고요,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GitHub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다를
순식간에 보고해 준다는 거죠.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코드는 보통 우리가 NAN이라고 불려서 요즘에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업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러한 그 NAN이라는 도구인데요. 이런 도구에 관련된 것들을 기존에 오픈소스로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데 이 오픈소스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가 영어로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한테 필요한 기능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한글로 나오죠. 원래 오픈소스 NA에는 영어로만 나옵니다. 근데 저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필요한 메뉴들만 놔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국어 설정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로 하면 영어로 나오고요. 모든 메뉴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설정해 가면 랭귀지가 한국어로 만들면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바뀌죠. 기존에 제가 이런 오픈소스를 튜닝해서 언어를 이렇게 스위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NAN에는 이 언어를 수정하는 포인트가 한 3,200군데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일일이 다 제가 찾아서 고치고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AI한테 현재 코드에 대한 내용을 맥락을 분석하기 유도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게 유도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 작업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완료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내용들을 AI한테 직접 명령을 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AI한테 이제는 지엽적인 게 아니라 전역적인 관리자 입장에서 AI한테 이런 거를 시키게 되면 사실은 개발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기존에는 내가 마이크로한 레벨에 들어가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일일이 해야 됐다면 이제 똑똑한 사람 같은 개발자를 대신하는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기술의 변화가 불과 7개월 만에 그리고 현재 3월부터 저도 쓰고 있지만 이 덕분에 저희 개발 조직의 개발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3개월, 4개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뒤에 5개월 후, 내년 초가 되겠네요. 5개월 후에 뭐 클로드의 다음 버전이 5.0이 들어오면 얘는 뭐 4년, 5년 차, 그다음에 이 아키텍처 레벨이 아니라 거의 이제 저를 보조할 수 있는 팀장급 역량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개발 생산성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AI 쪽에는 그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AI만 해도 올해 발표한 규모가 뭐 다 합치면 8천억 달러가 넘고요. 1,450원 환율을 적용하면 1,173조. 이거 거품 아니냐,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픈 AI가 지금 이런 투자하는 거의 핵심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만드는 건데요. 그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AI 개발자들이 대규모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AI 개발자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2월 25일 날 3.7에서 AI 개발자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불과 3개월 만에 4.0을 만든 거고 다시 여기다 AI 개발자 대규모로 투입해서 또 만든 거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서 이 AI 개발에 AI 개발자가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AI의 진보 속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기존에 우리가 개발했던 개발 프로세스도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저희는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갈 것 같습니다. 이미도 저희 개발팀은 1인 1 프로젝트를 넘어서 1인 N 프로젝트로 바뀌게 됐고요. 저희가 다루는 소스 코드의 그 사이즈도 뭐 이제는 뭐 10만 라인 이런 게 아니라 100만 라인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런 코드 레벨도 AI로 자동화가 지금 다 가능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바이브 코딩 제가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브 코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거잖아요. 넷플릭 같은 거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말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간단한 업무를 개선할 수 있어요. 이 정도였지만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이브 코딩은 이게 단순히 개발 영역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는 바이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지금은 올해는 개발 영역의 코딩 쪽만 이렇게 이슈가 됐지만 내년에는 이 영역에 뭐 물리학 박사, 그 뭐 화학 박사, 또 기계공학 박사 또는 기타 등등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 말로 이 팀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개발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듯이 거의 모든 도메인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런 굉장히 큰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바이브 코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제 개인적인 경험과 실제 이런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NAM 같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바이브 코딩 그리고 이런 AI가 초래하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